1945년 5월 전쟁이 끝났습니다. 루프트와페는 하룻밤 사이에 붕괴했습니다. 유럽 전역에 걸쳐 수천 대의 독일 항공기가 버려졌습니다. 여기에는 고전적인 전투기부터 최첨단 제트기와 미완성 시제품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연합국은 갑자기 시대를 수년 앞선 기술을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모든 것을 포획하고 연구하거나 파괴하려는 조용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945년 5월 초 독일이 항복하면서 루프트와페는 사실상 전투력을 상실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얼어붙은 활주로부터 오스트리아의 산악기지까지 비행장에는 항공기들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일부는 온전했지만 다른 항공기들은 부품이 해체되거나 연합국의 맹렬한 폭격으로 손상되었습니다. 연료 부족, 분산된 지휘체계, 그리고 체계적으로 파괴된 인프라로 인해 많은 부대가 몇 주 동안 지상에 발이 묶였습니다. 공식적인 적대 행위가 끝나기 전부터 그랬습니다. 5월 8일 항복이 발효되었을 때 수천 대의 항공기가 주차된 바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때 유럽 상공을 지배했던 강력한 공군의 조용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방치된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전체 전투기 편대가 풀밭 비행장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프로펠러는 멈춰 있었고 조종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지상 승무원들은 사라졌습니다. 일부는 소련의 포획을 피하기 위해 서쪽으로 도주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패배의 현실이 부인할 수 없게 되자 단순히 직책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루프트와페 최고사령부가 마지막 몇 주 동안 시도했던 조직적인 철수는 4월 말까지 거의 붕괴되었습니다. 통신망은 마비되었고 연료 저장고는 파괴되거나 점령되었습니다. 항공기를 더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킬 수 있었던 철도 시스템은 몇 달간의 연합군 전략 폭격으로 사라졌습니다. 독일 북부 전역에서 플랜스부르크와 르이베크 같은 주요 거점에는 다수의 항공기가 지상에 묶여 있었습니다. 일부는 연료만 있다면 당장 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온전했습니다. 다른 항공기들은 손상되거나 생산이 중단된 조립 라인에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프라하에서는 체코 노동자들이 독일 점령하에 생산하도록 강요받았던 메세르슈미트, 하인켈, 그리고 전쟁 말기 시제품들로 경납고가 가득했습니다. 루프트와페의 주요 시험센터이자 미국의 라이트필드에 해당하는 레흘린에서 연합군 조사관들은 실험용 기체, 풍동 모델, 그리고 기술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것들은 독일의 야심찬 제트, 마이크 로켓 연구 프로그램의 전체 범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생존한 항공기의 다양성은 많은 연합군 장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구식 설계만 발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쟁 내내 사용된 메세르슈미트, BF-190과 강력한 포케불프, FW-190 같은 고전적인 유형 외에도 그들은 첨단 혁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들은 항공공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운용 제트 폭격기인 아라도 AR-234 제트 폭격기는 활주로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의 후퇴익과 날렵한 외형은 당시 연합국의 설계보다 수십 년 앞서 보였습니다. 최소한의 훈련을 받은 조종사가 대량 생산 및 운용하도록 설계된 경량 제트 전투기 하인켈 HE-162 폴크스예거는 독일의 절박한 시도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기술로 제공권을 유지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연합군 팀은 또한 야심찬 프로젝트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방 후퇴익 유서스 JU-287 폭격기는 급진적인 설계로 기존 공기 역학적 사고에 도전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유서스 JU-52 산발 수송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정찰 역할에 개조된 하인켈 H-111 폭격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송 및 정찰 항공기들은 점령 지역 전역의 비행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많은 부대는 전쟁 마지막 몇 주 동안 단순히 연료가 바닥났습니다. 탱크는 비어 있어였고 정교한 기계들은 유도로와 방호벽의 무용지물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조종석에서 개인 물품을 제거하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비행복, 마지막 임무가 표시된 지도, 그리고 루프트바페의 몰락을 기록한 비행 일지를 남겼습니다. 전투가 끝날 무렵 루프트바페의 행정 구조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한때 여러 전선에서 작전을 통제했던 엄격한 지휘 체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휘관들은 가장 먼저 마주친 연합군에 항복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상위 기관의 지시 없이 지역 휴전을 협상했습니다. 지상 승무원들은 명령 없이 자주 직책을 버렸습니다. 일부는 떠나기 전에 장비를 파괴했고, 다른 이들은 단순히 걸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연합군 조사관들이 다양한 기계의 기술적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항공기 정비 기록은 불완전하거나 고의로 파괴되었습니다. 연료 저장고는 폭파되거나 비워졌고, 예비 부품 창고는 퇴각하는 인원에게 약탈당하거나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점령된 독일을 관리하는 다국적 기구인 연합국관리위원회는 엄격한 규칙을 신속하게 수립했습니다. 이는 남아있는 모든 독일 항공 자산을 규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독일 항공기는 직접 명령에 따라 즉시 지상에 묶였습니다. 계급이나 경험에 관계없이 어떤 독일 조종사도 명시적인 연합국 승인 없이는 비행할 수 없었습니다. 승인은 개별 사안별로 부여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범이나 고위 관리들의 탈출 시도에 사용될 수 있는 무단 비행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나치 지도부가 중립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고 저항 세력이 공군력을 획득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주요 비행장에는 경비병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를 포함하는 수많은 장소 때문에 포괄적인 보안은 불가능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연합군 병사들이 소수의 병력으로 수백 대의 항공기를 지키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지역 민간인들은 필사적으로 굶주려 있었고 같이 있거나 거래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경계 울타리를 뚫고 항공기에서 계기, 라디오, 그리고 팔거나 물물 교환할 수 있는 알루미늄 패널을 뜯어냈습니다. 연합군 사령부 내에서는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파괴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곧 불거졌습니다. 일부 장교들, 특히 안보 문제에 중점을 둔 이들은 독일 항공기가 온전하게 남겨질 경우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반군 단체나 동조하는 국가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했으나 합니다. 다른 이들, 특히 기술 정보 장교와 시험 조종사들은 연구 개발을 위한 엄청난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항공기는 수년간의 공학 작업, 전투 경험, 그리고 혁신적인 사고를 대표했습니다. 이것은 연합국의 항공 프로그램을 가속화할 수 있었습니다. 항복 후 첫 며칠 동안 분명해진 것은 루프트바페 항공기의 운명이 정보 수집, 물류 계획, 그리고 정치적 계산의 문제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향후 몇 년 동안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독일이 항복하자마자 연합국은 루프트바페의 가장 진보된 항공기를 압수하기 위한 대규모 복구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1945년 5월 9일 공식 항복 후 불과 24시간 만에 미국 정보팀은 루스티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것은 루프트바페 비밀 기술의 약자였습니다. 거의 모든 미국 항공기 유형을 비행했던 고도로 숙련된 시험 조종사 해럴드 왓슨 대령이 이 팀을 이끌었습니다. 이 팀들은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명확하고 긴급했습니다. 그들은 첨단 항공기를 찾아야 했습니다. 모든 관련 기술 문서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선별된 기계를 미국으로 운송하여 종합적인 시험 및 평가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 작전은 특별한 조율을 필요로 했습니다. 포획된 장비를 운송하기 위해 수송기, 트럭, 철도 차량, 심지어 선박까지 징발되었습니다. 기술 전문가들은 전투부대와 동행하여 귀중한 목표물을 손상되거나 파괴되기 전에 식별했습니다.
독일 남부의 레흐펠트 비행장에서 미군은 여러 대의 온전한 메세르슈미트 Mi-262 제트기를 확보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숲속 공터에 숨겨져 있었고 다른 일부는 강화된 대피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점령된 덴마크의 그로브 비행장에서는 아라도 제트 폭격기와 놀라운 혼합의 전쟁 말기 시제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독일 기술자들이 마지막 대피 시도로 북쪽으로 비행시켰던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항공기들은 연료가 있고 비행 가능할 경우 수집 지점으로 직접 비행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대서양을 건너 운송하기 위해 신중하게 해체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지는 오하이오주 데이턴에 있는 육군 항공대의 주요 시험센터인 라이트필드였습니다. 이곳의 거대한 경납고들은 독일 기술의 유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디애나주의 프리먼 필드에 있는 보조시설은 넘쳐나는 장비들을 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평가부대는 장비, 엔진, 설계 특징, 그리고 제조 기술을 꼼꼼하게 목록화했습니다. 왓슨 대령의 이름을 따 왓슨의 휘저스라는 별명을 가진 엘리트 그룹의 조종사들은 엄격하게 통제된 조건 하에 포획된 제트기를 시험 비행했습니다. 모두 뛰어난 비행 기술을 가진 전투 베테랑인 이 조종사들은 상당한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독일 제트기는 낯설었고 조종 특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숙련된 루프트바페 지상 승무원이 제대로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트기는 신뢰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흥적인 정비와 제한된 예비 부품으로 제트기를 비행하는 것은 안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험 비행과 상세 보고서는 초기 미국의 이해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후퇴익 공기 역학, 제트 추진 효율 곡선, 그리고 고속 비행의 난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다음 세대 전투기 설계를 정의할 것이었습니다. 특히 Mi-262는 집중적인 연구에 초점이 되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은 그 성능에 감탄했지만 낮은 신뢰성과 전시 자재 부족으로 인한 타협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모 영공사 엔진은 미국 설계처럼 수백 시간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측정되는 작동 수명을 가졌습니다. 이는 독일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었던 전략 재료 대신 열등한 합금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속 비행을 위한 후퇴익, 집약된 엔진 장착, 삼륜 착륙 장치와 같은 근본적인 개념들은 모두 항공의 미래를 가리켰습니다. 영국은 서전작전으로 알려진 유사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접근 방식은 미국 방식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미국은 주로 비행 시험 및 기술 분석을 위해 실제 항공기를 포획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반면 영국은 항공기를 설계하고 제작했던 기술자, 과학자, 그리고 기술 인력에게도 동등하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전후 우선순위가 달랐음을 반영했습니다. 미국보다 작은 산업 기반과 적은 자원을 가진 영국 기획자들은 독일의 전문 지식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가치 있을 수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하드웨어를 소유하는 것만큼 가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최고 항공 연구 센터인 왕립항공연구소의 팀들은 파스베르크, 슐레스비히, 후숨, 그리고 레흘린의 비행장으로 체계적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생존한 루프트바페 인원들과 광범위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선임 설계자부터 공장 작업자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 대화들은 기술 사양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패와 성공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수년간의 전투작전에서 얻은 실용적인 교훈도 드러냈습니다. 기술 문서는 수집되고 촬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급에서 마련된 합의에 따라 영국으로 선적되었습니다. 또는 미국 및 소련 동맹국과 공유되었습니다. 선별된 독일 전문가들은 확인되었고 전후 작업을 위해 영국 시설로 이동하는 계약을 제안받았습니다. 일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자신의 직업을 계속하고 독일이 직면한 어려움을 피할 기회로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점령지에서 패배한 인원의 지위 때문에 본질적으로 협력하도록 냐받았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결국 영국의 항공 프로젝트, 미사일 개발, 그리고 초기 제트 엔진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영국 라이트필드와 같은 영국 왕립 공군 판버러 기지에서 시험 비행 조종사들은 노획한 항공기를 비행했습니다. 여기에는 ME-262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전투 시나리오에서 이 항공기의 강점과 약점을 더 잘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유럽 상공에서 독일 항공기와 수년간 싸웠던 영국 조종사들은 평가 비행에 다른 관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계속되었다면 독일 설계가 어떻게 발전했을지에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한 글로스터 미티어와 같은 영국의 새로운 제트기 프로그램에 어떤 교훈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영국은 하인켈 HE-162, 폴크스 예거에 특히 매료되었습니다. 전략적 재료를 보존하기 위해 나무와 금속 구조를 사용한 경량 설계 철학은 미래 훈련기와 요격기에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영국 기술자들은 독일 설계자들이 영리한 공학 기술을 통해 재료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연구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영국의 엄격한 전후 경제에 귀중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소련 또한 독일 항공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적군이 서쪽으로 진격하면서 산업 장비와 기술 지식을 확보하는 임무를 맡은 소련의 전리품 부대는 작센, 튀링겐, 실레시아,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프라하의 아비아 항공 공장과 모라비아 전역에 흩어져 있던 메서슈미트 BF-109 조립 라인 같은 주요 생산센터가 소련의 통제 아래 놓였습니다. 시제품과 고급 항공기에 집중했던 서방 연합군과는 달랐습니다. 소련은 생산 도구, 공장 설비, 원자재, 부분적으로 완성된 기체, 그리고 전체 조립 라인까지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항공기와 장비는 수개월 동안 이어진 대규모 호송대를 통해 철도로 동쪽으로 운송되었습니다. 공장 전체가 해체되어 철도 차량에 실렸습니다. 그 후 소련에서 다시 조립되었습니다. 독일 기술자와 노동자들은 때때로 장비와 함께 이전되어 여러 소련 항공시설의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 근처의 공군 기지에서 소련 조종사와 설계자들은 미-262와 AR-234 시험 비행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견을 초기 소련 제트기 프로젝트에 통합했습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들은 미기-15와 약-15 같은 항공기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소련의 접근 방식은 그들의 다른 전시 경험과 전후 우선순위를 반영했습니다. 독일 침공 동안 항공기와 산업 능력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소련 계획가들은 신속하게 현대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서방 연합군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독일의 제트기 기술은 첨단 능력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소련 정보부는 광범위한 스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쟁 내내 독일의 프로그램을 감시했습니다. 연합국들 사이에서 곧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전후 세계를 정의할 냉전 분열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국가는 가장 희귀한 항공기, 특히 단 한 대의 사례나 극히 소수만 존재했던 독특한 시제품에 접근하기를 원했습니다. 미국과 소련군이 단 수일 또는 심지어 수시간 간격으로 도착한 독일 중부 지역에서는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양측은 합의된 검사 절차가 준수되기 전에 상대방이 장비를 제거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점령된 독일을 이론적으로 공동 통치했던 4개 강대국으로 구성된 미영프소 연합국 통제위원회는 노획 기술의 수집 노력을 조정하고 공정한 분배를 확립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호 의심과 경쟁적인 국가 이익은 협력을 저해했습니다. 소련은 서방의 점령 지역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반면 서방군은 소련군이 도착하기 전에 중요한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서두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전시연합의 급속한 악화를 반영했습니다.
1945년 말 독일을 물리치는 즉각적인 임무가 기억 속으로 사라지면서 소련과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근본적인 이념적, 전략적 차이가 다시 드러났습니다. 노획된 독일 기술은 이 새로운 갈등의 많은 쟁점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독일 인력은 이러한 수집 및 평가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종종 복잡하고 도덕적으로 모호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직 조종사, 정비사, 그리고 기술자들은 상세한 기술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때로는 연합군 장교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식량, 숙소, 그리고 소액의 급여를 제공하는 임시고용 계약의 일부로 일했습니다. 그들의 설명은 연합군 팀이 복잡한 시스템을 작동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루기 힘든 유모 연경사 제트 엔진, BMW 연경삼 터보제트, 그리고 연합군 설계와는 상당히 다른 첨단 항법 장비 등이 있습니다. 일부 독일인들은 열정적으로 협력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자신의 직업적 의무로 보거나 혼란스러운 전후 환경에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대우를 확보하기를 바랐습니다. 다른 이들은 망한 조국에 대한 충성심이나 점령에 대한 분노 때문에 마지못해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했습니다. 연합군 정보 장교들은 진정한 협력과 미묘한 저항 또는 고의적인 허위 정보를 구별하는 데 능숙해졌습니다. 이러한 협력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는 일부 연합군 인력을 괴롭혔습니다. 귀중한 기술 지원을 제공했던 많은 독일 기술자와 과학자들은 나치 전쟁 기계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일부는 지하 공장에서 노예 노동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민간인들을 테러하기 위한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식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귀중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는 독일 로켓 과학자들을 미국으로 데려온 페이퍼클립 작전과 같은 후속 프로그램에서 확장될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연합군 팀은 모든 것을 놀랍도록 철저하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각도에서 찍은 사진, 상세한 청사진, 영어와 러시아어로 번역된 비행 매뉴얼, 정비 절차, 그리고 루프트바페 평가 부대의 시험 보고서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물리적 항공기만큼이나 가치 있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그렇지 않았다면 사라졌을 공학 지식을 보존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시험할 항공기와 파괴할 항공기를 결정하기 전에 연합군 기술 정보 장교들은 여러 출처의 발견 사항을 종합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1946년 말에는 주요 수집 노력이 대체로 완료되었습니다. 수십 대의 루프트바페 항공기가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운송되었습니다. 일부는 평가를 위해 영국으로 또는 연구와 역설계를 위해 소련 동부로 옮겨졌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세 나라의 초기 제트기 개발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군사항공의 다음 단계를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루프트바페에 살아남은 항공기 중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기는 산업적 규모의 체계적인 파괴라는 매우 다른 운명에 직면했습니다. 1945년 말 연합국 통제위원회는 독일이 어떠한 군용 항공기도 보유할 수 없다는 최종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수백 대의 첨단 기술 항공기는 이미 시험을 위해 해외로 운송되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남아있던 수천 대의 항공기, 즉 모든 종류의 항공기. 5천 대에서 1만 대 사이로 추정되는 항공기들은 체계적인 파괴 대상이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점령 지역 전역의 공군 기지들은 거대한 폐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연합군 승무원들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꾸준히 작업하여 독일 군용 항공기의 마지막 한 대까지 제거했습니다. 연합국 통제위원회의 지침은 단순하고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투기, 폭격기, 수송기, 훈련기, 그리고 시제품을 포함한 모든 독일 항공기는 연구나 박물관 보존을 위해 특별히 지정되지 않는 한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이 정책은 독일 군사력의 재기를 막고 루프트바페 항공기가 상징하는
심리적, 상징적 힘을 제거하려는 연합군의 결심을 반영했습니다. 1930년대 독일의 공중 재무장은 베르사유 조약을 위반했습니다. 연합군은 그러한 군비 증강을 허용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플랜스부르크, 리베크, 블랑켄제, 그로브, 그리고 타르네비츠와 같은 주요 공군 기지들은 공식적인 폐기 허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연합군 해체팀은 항공기 파괴를 위한 효율적인 조립 라인 공정을 구축했습니다. 덴마크의 그로브에서는 전투기들이 체계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엔진이 먼저 제거된 다음 날개가 분리되었고 동체는 잘라졌으며 모든 금속 부품은 결국 재활용을 위해 분류되었습니다. 독일 북부에서는 영국 팀이 수년간의 전투와 연합군 폭격 작전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은 온전한 폭격기의 파괴를 감독했습니다. 심지어 항공기술의 최첨단을 대표했던 종전 후반의 제트기들조차 특정 시험 프로그램에 문서화된 승인을 받아 할당되지 않은 한 해체되었습니다. 일부 항공기는 단순히 거대한 구덩이에서 불태워졌습니다. 자체 마그네슘 부품으로 불이 붙어 알루미늄 기체는 격렬한 화염 속에서 녹았습니다. 다른 항공기들은 바지선에 실려 발트해와 북해 연안에 의도적으로 침몰되었습니다. 이는 폭풍이 모래를 이동시키거나 상업적 어업 활동이 잔해를 건져 올릴 때 가끔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수중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수중 난파선 중 많은 수는 버려진 곳에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스포츠 다이버나 해양 고고학자들이 부식성 염수 환경에서 완전히 부패하기 전에 주기적으로 이를 재발견하고 기록합니다. 파괴는 민간 항공에도 확대 적용되었지만 다소 미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30년대와 전쟁 기간 내내 군사 및 상업 운송 역할을 모두 수행했던 융커스 주-52와 같은 항공기는 사례별로 검토되었습니다. 문서화된 민간 기록이 있는 일부 사례는 연합군에 감독해 제한된 운송 서비스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광범위한 비무장화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어떤 항공기가 진정으로 민간 설계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많은 항공기가 여전히 폐기되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노획 항공기들이 새로운 명칭으로 잠시 체코 공군 서비스에 편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압력과 소련의 영향으로 인해 결국 퇴역하고 해체되었습니다. 1940년대 말까지 훈련 및 기술 평가 목적으로 여러 독일 항공기, 유형을 운용했던 프랑스는 예비 부품을 구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단계적으로 퇴역시켰습니다. 또한 유지 보수 문제가 지속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파괴 단계에서 더 많은 항공기를 보존할 수 있었는지 또는 보존했어야 했는지 수십 년간 논쟁해 왔습니다. 여러 연구자들은 이 기간 동안 역사적으로 독특한 많은 기체들이 단순히 손실되었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당시 박물관이나 기록 보관소가 이를 보관할 공간이 없었거나 미래의 역사적 가치를 인식할 선견 지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946년에 박물관은 제한된 예산과 전쟁으로 손상된 시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6년간의 갈등을 막 겪은 대중에게 일반적인 전시 유물을 전시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연합군의 우선순위가 보존보다는 비무장화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전쟁 기계를 완전히 해체하라는 정치적 명령이 미래 세대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어떠한 우려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파괴 명령을 실행하는 임무를 맡은 군 장교들은 수십 년 후의 박물관 소장품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독일이 다시는 유럽 평화를 위협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늘날 박물관에 남아있는 루프트바페 항공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행 가능한 것은 12대 미만이며 온전한 기체는 아마도 100대 정도일 것입니다. 이는 폐기 단계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이것을 보존된 수천 대의 미국 항공기나 수백 대의 영국 항공기와 비교해보면 그 손실의 규모가 명확해집니다. 현재 전시된 거의 모든 항공기는 연합군의 시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일찍 포획되었습니다. 또는 수십 년 후에 사고 현장에서 회수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전쟁 중 격추된 후 잊혀진 상태로 호수나 늪지 또는 전장 지역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 요인 또한 파괴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유럽 전역의 금속 부족은 루프트바페 항공기에서 회수된 알루미늄과 강철을 귀중한 산업 자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항공기 해체를 통한 재활용은 소비자의 기반 시설, 자재, 그리고 경제 회복에 필수적인 제조 기계를 생산하는 공장들을 지원했습니다. 마셜 플랜은 1948년에야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의 유럽 국가들은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고 민간 경제를 재개하기 위해 모든 산업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점령된 독일의 많은 지역 노동자들에게 항공기 해체 작업은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전환기 동안 중요했습니다. 항공기 구조를 잘 아는 전 루프트바페 지상 승무원을 포함한 독일 민간인들은 연합군에 감독해 작업했습니다. 이들은 전쟁 중에 정비했을지도 모르는 기계들을 해체했습니다. 임금은 많지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이 작업은 실업이나 때때로 전직 군인들에게 부과되는 가혹한 노동보다 선호되었습니다. 일부 기업가들은 항공기 고철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을 특별히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비행장 전체를 정리하고 분류된 금속을 재활용 시설로 운반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피크 기간 동안 수백 명의 노동자를 고용했습니다. 이는 전후 독일에서 몇 안 되는 성장 산업 중 하나였습니다. 루프트바페 항공기에서 나온 알루미늄은 결국 냄비와 팬, 건축 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유럽 항공 산업이 연합군의 감독 아래 서서히 부활하면서 새로운 민간 항공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1948년에 이르러 루프트바페 항공기의 대다수는 어떤 형태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주요 전투기 편대와 폭격기 그룹이 주둔했던 활주로는 잔해물이 치워지고 용도가 변경되거나 버려졌습니다. 일부는 냉전 대치 기간 동안 연합군 점령군의 훈련장이 되어 수십 년 동안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곳들은 몇 년 전 밭에서 개간되었던 것을 자연히 되찾으면서 농지로 돌아갔습니다. 몇몇은 오늘날에도 운영되는 민간 공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들의 전시에 대한 역사는 명판이나 보존된 활주로 부분에만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루프트바페 항공기가 1945년 이후 체계적으로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만 상당한 수의 항공기가 외국 국기 아래에서 두 번째 운용 수명을 시작했습니다. 1946년부터 여러 국가들은 필요성, 가용성 또는 특정 기술적 관심으로 인해 독일 설계 항공기를 운용했습니다. 이러한 해외 운용 함대는 종종 수명이 짧았고 유지 보수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후 초기 군용 항공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들만의 역사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독일 장비를 대규모로 재활용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프라하, 쿠노비체, 레트냐니에 있는 공장들은 전쟁이 끝났을 때 완성된 항공기와 부분적으로 완성된 기체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체코 엔지니어들은 이 부품들을 조립하여 새로 독립한 공군을 위한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점령 기간 동안 독일 프로젝트에 강제로 참여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결과는 아비아 S199였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제작된 메서슈미트 BF109 기체였습니다. 이 항공기는 원래 독일 설계와는 다른 엔진과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S199는 토크 문제와 좋지 않은 조종 특성으로 인해 조종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초 소련이 공급한 항공기로 교체될 때까지 체코슬로바키아 공군 비행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여러 S199는 나중에 1948년 이스라엘에 판매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투기가 되었고 이스라엘 독립전쟁 중에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조종사들은 이 항공기의 어려운 비행 특성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아랍 공군이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절박한 시기에 유일한 전투기 유형 항공기로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유대 국가를 방어하는 전 루프트바페 전투기의 상징적 중요성은 그들의 복무에 깊은 역사적 아이러니를 더했습니다. 스페인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전투기의 운용 유산을 훨씬 더 연장했습니다. 193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스페인 공장은 히스파노 아비아시온 HA111이 기종을 생산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변형된 메서슈미트 BF-109 설계였습니다. 스페인에서 제조된 히스파노 수이자 엔진과 나중에는 인겨 제고의 영국 롤스로이스 멀린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항공기는 1950년대 중반까지 스페인 공군에서 복무했으며 그 이후로도 더 오랫동안 보조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항공기들의 가장 유명한 등장은 수십 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영국 전투와 같은 영화와 다른 시대 항공 영화에서 독일 전투기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서슈미트 BF-109의 변형 기종 중 상당수가 여전히 비행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는 전후 재건 기간 동안 포획한 BF-109와 아라도 AR-96 훈련기를 운용했습니다. 노르웨이 공군은 독일 점령 기간 이후 역량을 재건하기 위해 절실히 항공기가 필요했습니다. 포획된 독일 기종들은 정치적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공했습니다. 예비 부품 부족으로 이 항공기들은 결국 몇 년 안에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기체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항공 보존 운동이 활력을 얻으면서 복원 노력의 후보가 될 만큼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민간 항공 또한 생존한 독일 기술, 특히 수송기 설계로부터 간접적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1930년대에 취역하여 전쟁 내내 안정적으로 운용되었던 유인커스 U-52 산발 수송기는 여러 국가에서 여객 서비스로 원활하게 전환되었습니다. 견고한 구조와 안정적인 운용, 그리고 비포장 활주로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이 항공기를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전후 상업 운용사들은 손상된 기반 시설과 제한된 공항 시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AAC.1 투칸으로 명명된 변형 기종이 파리 근처 아미오 공장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기존 유인커스 공구와 부품을 사용하고 프랑스 제조 부품으로 보완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들은 식민지 수송 역할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인도차이나, 그리고 태평양의 프랑스 영토로 가는 노선을 시행했습니다. 수년간의 금지령 이후 1950년대 초 민간 항공사로 재편된 루프트한자는 U-52 기종을 잠시 운용했습니다. 이후 컨베어 340과 비커스 비스카운트와 같은 더 현대적인 설계로 전환했습니다. 마지막 상업용 U-52 운용은 1980년대까지 스위스와 남아메리카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항공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운용된 수송기 설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독이 1956년 나토 통합의 일환으로 분데스루프트바페를 창설했을 때 어떤 옛 루프트바페 항공기도 운용 목적으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공군은 상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대표했습니다. 정치인들과 군사기획자들은 연합국이 제작한 설계에 의존하기로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에는 리퍼블릭 F-84, 썬더스트리크와 캐나데어 세이버가 포함됩니다. 캐나데어 세이버는 노스 아메리칸 F-86의 라이선스 생산 버전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로키드 F-104 스타파이터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정치적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새로운 민주서독은 나토와 서구 가치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동맹국들과 동일한 장비를 운용함으로써 이를 입증했습니다. 독일 항공 문화는 결정적으로 Z시대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자체 항공기 대신 미국과 영국의 설계를 따랐습니다. 루프트바페의 유산은 운용 비행대대가 아닌 박물관과 역사적 기억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독일 항공우주 회사들이 다시 전투기를 설계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조차도 토네이도와 유로파이터 프로그램과 같은 국제 컨소시엄의 파트너로서였습니다. 독립적인 국가 프로젝트는 아니었습니다. 생존한 기체를 보존하려는 노력은 20세기 후반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항공 역사가 학문적 연구와 대중적 관심 분야로 인정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박물관의 많은 소장품들은 예상치 못한 출처에서 나옵니다. 원격 삼림에서 발견된 추락 현장이나 전쟁 중 호수에 가라앉았다가 수십 년 후에 회수된 항공기들이 있습니다. 군틴트. 또는 동부전선의 광대한 전장에 묻혀 있던 잔해들도 있습니다. 복원가들은 종종 여러 항공기의 부품을 결합하여 단일 전시 모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는 진정성과 복원이 얼마나 재현의 경계를 넘어서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일부 복원은 완성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스미소니언 협회 우드바 헤이지 센터에 현재 전시된 아라도 AR-234는 부식된 알루미늄을 안정화하고 누락된 부품을 재구성하기 위해 수년간의 신중한 작업을 필요로 했습니다. 다른 박물관들은 항공기를 발견된 그대로 전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는 추락 손상과 전투 흔적을 역사 이야기의 일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상태로 복원하는 대신 말입니다. 현대 시대에는 극히 적은 수의 온전한 루프트바페 항공기만이 전 세계에 남아 있습니다. ME-262, BF-109, FW-190, 그리고 아라도 AR-234 기종들은 세계 여러 박물관에서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부터 베를린의 독일 기술 박물관까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역사적, 금전적 가치를 대표합니다. 몇몇 개인이 제작한 복제품들은 원래 계획과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에어쇼와 항공 행사에서 비행하며 빈티지 항공기의 독특한 소리로 관객들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원래의 전시 기체는 너무 연약하고 대체 불가능하여 비행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지상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것은 한때 유럽 전역에 펼쳐져 있던 거대한 공군력의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1945년 5월에 존재했던 항공기의 1000분의 1% 정도일 것입니다. 이들은 정치적 우선순위가 바뀔 때 가장 진보된 기계조차 얼마나 빨리 사라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조용한 증거입니다. 또한 전후 세계가 독일 항공의 유산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재편했는지 상기시켜줍니다. 루프트바페 항공기 함대의 거의 완벽한 파괴는 역사상 가장 철저한 군사기술 말소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승전국들이 독일 군사력의 재기를 막고 패배한 자원에서 최대 가치를 추출하려는 결정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루프트바페 항공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요소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기술 경쟁과 냉전 긴장, 경제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역사를 기억하고 보존하는 복잡한 과정도 포함됩니다. 이는 전쟁의 끝이 단순히 끝이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새로운 결과와 경쟁,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울려 퍼지는 선택의 장을 시작합니다. 이 비디오가 유익했다면 다음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유보트는 어떻게 되었나를 시청하십시오. 이 비디오는 잠수함 함대가 어떻게 포획되고 연구되었는지 깊이 있게 다룹니다. 또한 전쟁 직후 전 세계에 어떻게 흩어졌는지도 설명합니다. 이 비디오를 좋아하고 구독하며 더 많은 히스토리 인사이드 콘텐츠를 보려면 알림벨 아이콘을 누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